안 돼서 발작이 발생한다고 그런 어, 질문이시고 식사하고 발작이 연관성이 있는지 나진 교수 혹시 이런 경우 본 적 있나요? 지금 그 식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발작을 발생했다. 혹시 만약에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식사의 종류 자체가 좀 고당 식품을 좀 많이 드시는 환자 같은 경우에 식사를 시작하고 나서 병련을 좀 하는 경우를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네요. 혈당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발작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혹시라도 관계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의 컨디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발작이 특별하게 어떤 시점에서 좀 더 많이 발생한다.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직후에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좀 많이 피로할 때 발생한다거나 어떤 뇌전증의 경우에는 비가 올 때, 비가 오는 날, 그러니까 대기압이 떨어지는 날이죠. 저기압 상태에서 발작이 주로 발생한다거나 그런 특징적인 패턴이 있는데 그런 특징적인 패턴이 있을 때 발작이 재발할 수 있는 위험성 같은 것들을 좀 잘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식사하고 정말 연관이 있는 상태라면 그 혈당 올라가는 거가 영향을 줘서 그런 것 때문에 발작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작이 증가할 때 유독 짠 음식을 찾고 라면, 포테이토 칩 이런 것들의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신데, 어, 그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아이가 좀 더 일반적으로 익숙해진 음식 같은 것들을 쉽게 찾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거에 좀 더 집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뇌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짠 음식, 아이한테 좀 익숙해져 있는 그런 음식을 찾게 될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뇌 컨디션이 발작을 일으키기 쉬운 컨디션일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연관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디아제팜을 상비약으로 먹는다고 하셨는데 상비약으로 먹기 때문에 다른 약에 비해 규칙적으로 투약하지 않는데 괜찮을까요? 또는 규칙적으로 안 먹으니까 컨디션 기복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디아제팜은 발작이 발생할 위험성이 많이 높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열성경련에서 열이 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발작을 하기 쉬운 그런 상태 조금 있으면 발작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점에 사용을 하게 되면 발작을 안 하고 넘어가는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제팜을 그런 상황에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대개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디아제팜의 효과는 다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정상화될 수가 있는 상태고 그 시기에 경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면 발작을 안 하고 넘어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칙적으로 투약하는 약이 아니고, 이 약은 어차피 디아제팜은 복용을 하면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그 시간 동안만 몸에서 유지가 되는 약제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부작용이나 일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투약하는 약은 아니고, 그럴 때만, 어, 사용을 해서 발작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다음은 대마 오일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이 아직까지는 많이 까다롭습니다. 혹시 나지용 교수도 이건 많이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작용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부작용은 이제 이걸 천천히 올리긴 하는데 제일 많은 부작용은 이제 설사가 있고요. 그리고 간 수치가 조금 상승할 수가 있고 그리고 좀 졸리고 좀 처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약들하고 병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약들하고 이제 상호작용을 잘 고려해가면서 부작용을 컨트롤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의 부작용은 대마위를 쓰게 되면 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 클로바잠이라는 약의 약물 농도를 엄청나게 올립니다. 그래서 클로바잠의 일반적인 부작용이 졸림, 처짐, 뭐 이런, 그리고 이제 가래 많이 끓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인데, 그런 부작용들이 좀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같이 생길 경우에는 클로바자미르는 약을 좀 줄여가면서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어, 이채빈 아이의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 KCNQ2 2세 여아 유전자 이상이죠. 현재 틸레톨 약물 한 개만 먹고 있고 경련 주술은 잘 되고 있는데 목간호기가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을 정도로 발달이 거의 안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의 발달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십니다. 나진 교수 답변 좀 부탁해도 될까요? ACNQ2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이제 발달이, 그리고 웬만한 괜찮으면서도 경련이 잘 조절되거나 그런 경우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경련이 잘 조절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발달도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트리앱탈은 이제 소듐 채널 블로커라고 하는 거고, 이 포타슘 채널을 직접 공략하는 건 아니지만 그 옆에 있는 채널을 이제 막음으로써 경련을 안 하게 할 수 있어서 트리앱탈 한 개로 잘 조절이 될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디벨롭먼탈 에필lep틱 엔세팔로패시 환자들 중에서 이 약을 썼는데 경련은 조절이 되는데 경련 조절되는 만큼 발달이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패스웨이로 유전자 자체가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 뇌를 발달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법 중에서 뭐 케톤 생성 식이요법 관련된 것들도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고 재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다른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열심히 하면서 경련을 안 하게끔 하는 그래서 롱텀하게 키워가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나진 교수님이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KCNQ2를 포함해서 SCN1A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드라베즈무군하고, 사실 거의 비슷한 경과를 갖고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 유전자는 굉장히 다르지만, 그, 뭐, 발생하는 형태, 그러니까 증상들은 상당히 공유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 결국 두 가지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발작의 문제, 발작을 일으키는 거하고 두 번째가 발달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발작의 문제와 발달의 문제가 일반적으로는 좀 비례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발작이 심할수록 발달이 떨어지고, 발작이, 어, 약할수록 발달이 안 떨어지고 그런 일반적인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게 완전히 비례하지는 않아서 어떤 경우는 발작은 거의 안 하면서 발달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발작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이
거의 영향을 안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자체가 어, 유전자는 똑같지만 유전자 이상은 똑같지만 현상 자체는 상당히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으로 조절은 잘 되고 있는 상태, 발작은 조절이 되고 있지만 발달의 문제를 지금 계속 갖고 있는 상황인데 어, 그 식이요법은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는 해볼 필요는 있고요. 그거 이외의 방법은, 그러니까 재활치료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최선이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아이한테 최대한도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건우, 자고 일어나면 항상 고개 떨굼을 동반한 발작을 합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중에 고개를 떨구면서 머리를 식탁에 박는 경우가 있고, 이걸 경련으로 보는 게 맞나요? 경련이 아닌 건가요? 라는 질문이신데, 이거는 경련이 맞는 것 같습니다. 탄력 발작 또는 이제, 고개 떨군 발작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결국, 이 발작을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발작은 손상을 일으키죠. 떨어져 가지고 다치게 하는 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런 발작을 하는 경우에는 뇌파가 굉장히 안 좋아서 뇌파 상태 때문에 아이의 인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줘야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속에서 발생하는 그런 인지기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정밀하게 검사를 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같이 상의하셔서 치료를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김도연. 피로하고 수면 부족이 누적됐을 경우 경련하는 빈도가 늘어날까요? 이건 당연히, 어, 그, 피로하고 수면 부족 상태에서, 경련은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로하지 않고, 수면을 충분히 유지해 주는 것을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어, 만약 피로하고 수면 부족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경련을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치료의 강도를 높여야 되는데, 어, 치료의 강도를 높인다는 얘기는 결국 약을 더 강하게 쓰거나 아니면 더 힘든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한 상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일상생활의 관리가 잘 되면 약을 아주 강하게 쓰지 않더라도 발작이 거의 완벽하게 조절이 되기 때문에 아이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하지 않도록 그리고 수면 부족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은 조유찬님의 질문 중 1번 질문이 궁금하다고 그러는데 약 먹고 아침 먹은 후에 30분 이내에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농도가 원래는 적당했는데 수개월은 높지 않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이 몸무게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어, 약물 대사에 관한 문제 역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물의 농도를 떨어뜨리는 다른 약제나 최근 들어서 그 자몽이나 그런 과일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약제를 좀 더 빨리 대사를 시켜버려서 약물 농도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 주의를 주의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농도가 동일하게 먹는데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약을 진짜로 잘 먹었는데도 그렇다 그러면 그건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약 자체가 혹시 같은 약이라도 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좀 정확하게 그 어, 원인에 대해서 약물 농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먹고 아침 먹은 후 30분 이내에 증상이 있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식사하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침 약을 먹은 후에 30분 이내에 약물 농도가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시기라서, 어, 아마 약물 농도가 가장 떨어져 있을 때 발작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물의 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약 용량을 올린다든지 하는 다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장기적인 치료를 결정을 다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세 남자 보호자입니다. 저희 아이는 7살 때 뇌염으로 인하여 뇌졸중 진단을 받게 되었고, 케톤식 소론도 다효과를 보지 못하고 7가지 항경련제를 복용 중이나 약물 일주일에도 몇 번씩 경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수술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수술 후 부작용이나 후유증은 없을까요? 음, 정확한 검사 결과들이 전부 다 검토가 돼야지 이거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뇌염을 통해서 뇌전증이 발생한 경우라면, 뇌염이 어느 한 부분에만 염증을 일으켜서 뇌의 상처 조직이 어떤 국소 부분에만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병소를 정확히 찾아서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치료 방법이 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에 여러 군데에 상처 조직이 있을 경우에 그 상처 조직이 전부 다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군데를 전부 다 제거를 하는 게 불가능할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수술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지금 경련 약제나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 뭐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미주신경 자극술이라든지 여러 다른 전기 자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발작을 많이 완화시키는 치료 방법들이 적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정확한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수 질문인데, 스테로이드 감량 중인데 다시 경련을 할까 봐 두렵습니다. 감량하면서 경련을 계속 안 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키랑 몸무게가 정체되어 있어서 스테로이드를 끊으면 클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이십니다. 혹시 나진 교수님 너무 오래 노는 생각이 있어. 네, 스테로이드가 어떤 뇌전증 신드롬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기는 하는데, 요거를 계속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너무나 좀 양날의 칼입니다, 이 스테로이드가. 그래서 사실 이제 다른 그 항경련제도 많기 때문에 뭐 케토제닉 다이어트도 있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쓰면서 너무 부작용이 많다면 줄여가면서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지금 수호 같은 경우에
가볍지 않죠. 굉장히 심한데, 음, 나진 교수님 말씀대로 다른 치료 방법들이 그동안 다 썼는데도 지금 잘 조절이 안 돼서 다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쨌든 한 번 시도했다가 감량하고 나서 끊고 나서 다시 재발을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감량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조심스러운 상태로 계속 발작을 안 하는 정도 수준으로 천천히 줄여나가는 게 이번에 그 스테로이드 쓰는 치료 전략으로는 제일 맞는 걸로 생각하고 약을 조절을 하고 있는데, 키랑 몸무게 이거는 스테로이드 끊으면 다시 잘 크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발작이 약을 줄이면서도 재발을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나진 교수님 말씀대로, 스테로이드의 반응이 좋은 그런 뇌전증의 경우에 약을 끊고 났을 때 한 3분의 2 정도에서까지도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막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천천히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결정을 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보경, 장준영, 약을 시간에 맞춰서 매일 꾸준히 복용 중인데도 한 번씩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고 청색증 등 증상을 보입니다. 그럴 때는 바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지방이라서 병원 한 번 가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11월 초에 미주신경 자극술을 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돼서 못 갔습니다. 수술 날짜 다시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외래를 간지 좀 되어서 기억이 안 나는 입원 기간, 그리고 수술 비용, 수술 후 점검하는 거 무조건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교나 센터,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경련약이 늘어난 이후로 센터에서 저녁을 먹고 오는데도 매일 배고파하는데 이것도 뇌전증과 연관이 있을까요? 음, 이 문제는 일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일부는 워낙 개인적인 그 질문이라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부 이 경련을 할 때마다 응급실이나 병원을 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어, 대부분의 경련은 한 1, 2분, 대부분 그 조금 더 오래 한다고 하더라도 한 5분 이내에 멈추기 때문에 그 멈추는 기간 동안, 경련을 하는 동안, 호흡을 잘 유지해 주고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요. 5분 이내에 경련이 멈추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2, 3분 내에 끝날 경우라면, 음, 그냥 회복시키고 병원에 굳이, 같이 다시 가지 않으셔도 되고, 2, 3분 내에 멈추지 않을 경우에는 119에 전화를 하셔서 병원에 갈 수 있는 준비를 일단 좀 하시고, 그러다가, 발작이 끝난 상황이 되면, 그런 상황에서 다시 회복하는 거는 그냥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나머지 말씀은 제가 나중에 따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원 환자 결절성경화증 10개월여인데 좌측 뇌결절 확인했고 연중 뇌파는 아니라 6가지 이상 약물을 바꿔가며 치료 중입니다. 계속된 국소경련으로 돌 이후 수술적 치료도 고려 중입니다. 수술 치료 전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혹은 케톤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수술 전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나진 교수께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 우선 결절성 경화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연축이 있으면은 사분일에 굉장히 반응이 좋을 텐데 연축 뇌파는 아니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그 결절들에서 그 부분 뇌전증이 계속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10개월 여하고 6가지 약물을 벌써 이렇게 많이 바꾸셨다고 이제 파악이 됩니다. 수술적 치료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스테로이드 치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른 뇌파 검사 잘 하고 항뇌전증 약제를 좀 조합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케톤식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술도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돼요. 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제한적인데, 결절이 있고 연축이 아니라면 국소 발작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소 발작이 6가지 이상 약을 써도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수술 치료가 맞습니다. 수술 치료가 맞고, 연축이 생긴 상황이 아니면 스테로이드 치료는 효과가 없을 거고요. 식이요법은 해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건 필요한데, 어차피 장기적으로, 이 아주 강력한 그 경련파를 만들어내고 있는 뇌결절이라 그러면, 식이요법으로도 완벽하게 억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상황인지에 대한 것들은 이제 뇌파 검사나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상태를 같이 확인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뇌하 수치에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다는 결과를 들었는데, 키 성장이 3% 이내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뇌전증과 관련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신데 이거는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키 성장에 대한 것도 치료를 따로 하고 뇌전증에 대한 치료도 따로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구민준. 민준이는 자다가 자주 깨는 증상으로 3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고, 8개월 전부터 디아제팜을 써보자고 하셔서 2mg을 자기 전에 복용하고 있는데, 내성이 강하고 응급시에만 사용하는 약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계속 복용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약제 자체가 뭐 장기적으로, 어, 어, 그 장기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계속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아이의 수면 패턴이 정상화되면 약을 안 써도 괜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패턴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우선 시도를 해보고 약을 안 써도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은 멜라토닌 약제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나와 있어서 멜라토닌 종류를 좀 바꿔가면서 멜라토닌을 사용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응급시에만 사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수면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목적도 있고 디아제팜은 항불안제로 그러니까 불안증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한테 정신과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 다양한 그 작용을 하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어, 응급시에 사용하는 약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이 다르니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22개월 12kg 아이고 주기를 예상할 정도로 비슷한 주기의 경련을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대발작을 하고 뇌파는 3번 다 깨끗했고 2, 3개월 정도 죽이고 약을 안 먹다가 9월부터 라미탄을 먹고 있고 이번 달 마지막 주가 발작 주기였는데 약을 시작했기에 기대를 했지만 다시 발작을 했고 발작을 하면 항상 눈이 오른쪽 편위로 돌고 몸을 떨고 호흡이 안 되고 근데 약물 복용 후 처음으로 강직과 떨림이 적어졌고 눈이 돌아가진 않고 고정되어 있는
고정되면서 의식을 잃었다. 아미탈약의 효과를 보고 있어서 좀 약하게 온 걸까라는 질문이신데, 그럴 것 같습니다. 12kg에 50mg이면 일단 최소 용량이기 때문에, 최대 용량은 한 150mg 정도가 최대 용량이고, 그, 최소 용량으로도 발작이 조절이 된다 그러면 굳이 최대 용량까지 약을 올릴 필요가 없고요. 최소 용량으로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약을 용량을 올려서 일차적으로 조절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뇌전증을 치료하는 데서 그 음, 약물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이제 전략을 세우고 이제 그런 상태로 지속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 어떻게 어느 정도의 약으로 계속 유지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약을 먹고 발작을 안 해야 되겠죠. 근데 매일 발작을 하는 아이들은 하루만 지나봐도 그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금방 확인이 됩니다. 약을 먹고 그 다음날 발작을 안 하니까. 근데 2, 3개월에 한 번씩 발작을 하는 아이들이 이 약에 반응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알기 위해서는 약을 먹고 2, 3개월이 지나봐야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발작이 완전히 억제가 될 건지 아닐 건지는 결국 2, 3개월을 지나봐야지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직까지는 발작이 지금 약으로 충분하게 조절이 되지는 않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일단은 효과가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을 좀 더 올려서 유지해 보고, 그러고도 안 되면 다른 약을 쓴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원인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다 그러면 원인을 좀 더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 특히 나지은 교수가 설명했던 그런 비디오 뇌파 검사 같은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18세 보호자 급성간염으로 40도 열이 10일간 있었는데 뇌전증과 관련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성장주사와 뇌전증 관련, 고2 때까지는 정상이었는데 성장주사 6개월 맞고 끊고 8개월 후에 발작이라는 걸 처음 해서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나진 교수한테 좀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급성 간염으로 40도의 열이 10일간 있었는데, 어, 요게 뇌전증하고 시간 연관성이 있는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이거 질문을 잘 모르고, 그 성장주사 뇌전증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좀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2 때 이런 상황이 없었는데, 성장주사 6개월 맞고 8개월 뒤에 발작 이런 걸 처음 했어요. 제 생각에는 서로 연관성이 서로 없어 보입니다. 예, 그냥 없어 보이고 고2 때 생길 수 있는 뭐 주베날 마이크로 에필lep시 같은 거가 아닐지 생각이 됩니다. 음. 지금 나이에 첫 발작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발작이 지금 나이에 이제 됐는데 첫 발작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급성 간염이나 성장 주사를 맞는 그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고2 때 성장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나요? 일반적이죠. 이미 네. 그 성장이 다 끝난 후에 성장 주사를 맞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진 않는데 어쨌든 뭐 그랬다고 해도 이 성장 주사, 성장 호르몬 주사와 뇌전증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급성간염을 앓은 환자들이 전부 다 뇌전증을 일으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급성간염 자체는 뇌에 간성 혼수가 빠지지 않는 이상 뇌에 큰 영향을 주는 그래서 만성적으로 뇌전증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최유원, 난치성 국소경련이 계속되지만 약물 내성 우려로 의식처 없고 눈맞춤, 호명 반응 모두 가능한 경련의 경우 우선 지켜보고 괜찮아지면 기존의 약만 복용합니다. 하지만 30분 이상 강도가 평소보다 강하면 응급실 또는 응급실에서 아티반 또는 디아제팜 처치를 합니다. 최근 일주일 간격 계속 디아제팜 처치를 받고 있는데 이런 치료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약물은 계속 바꿔가며 찾고 있습니다. 라는 질문이십니다. 국소경련이라고 하면 어쨌든 약물 치료를 해야 되겠죠. 약물 치료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맞는 그 발작을 완전히 억제할 수 있는 약물을 찾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음, 발작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어쨌든 응급실에서 아티바냐 대제품을 맞고 발작이 멈추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 약물 치료의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약물 치료 또는 음, 그 식이요법이나 비약물 치료, 수술 치료 같은 비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그런 그 검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수술 치료나 어, 식이요법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을 두 가지 이상의 약으로 조절이 안 됐을 경우에 열 가지 약을 돌려봐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의 그 발작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어, 좀 더 정밀한 검사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발작 후 46일 만에 두 번째 발작, 45일 만에 세 번째 발작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수면 부족이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약을 먹어도 44일 후에 또 발작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수면 조절만 되면 괜찮을까요? 그리고 해외여행 때 약 시간은 어떻게 조정해야 될까요? 이건 나지은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까 전에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수면 부족은 그 뇌전증의 유발의 가장 1번이기 때문에 수면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성 뇌질환은 수면이 기반이 안 돼 있으면 약을 써도 다 사상누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해외여행 때 약 시간은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까요? 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만약에 뭐 가까운 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은 어 만약에 이제 미국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스케줄을 좀 잘 짜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수면 패턴이 이게 바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하루에 30분 정도 땡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스케줄을 좀 잡아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약물 투여 시간은 뭐 12시간에 한 번씩 먹는 걸로 그냥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그냥 먹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뇌전증이 없는 환자들은 수면 부족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발작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뇌전증이 있는 환자들은 수면 부족이 있을 때 발작을 하기 때문에, 어, 결국 뇌전증이 있는 상태라면 앞으로 수면 부족이 있는 상태가 아닌, 그러니까 수면 부족이 없어도 발작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약물 치료는 하는 게 좋고요. 그러면서도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수면 부족 상태가 오지 않도록 일상생활의 관리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장시간 비행기 여행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운항 중에는, 어, 그 대기압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려 가지고 운항을 하기 때문에
대기압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몸으로 들어오는 산소의 압력이 떨어져서 산소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 적어도 한 4시간 정도까지야 별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 계속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 뇌 활동이 그만큼 좀 영향을 받아서 좀 더 많이 피로해지고 그런 것 때문에 발작이 재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4시간 이하 정도의 운항거리 그 정도까지만 그 여행을 어, 좀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